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8년 만에 또 맞는 대통령 탄핵이라니 이 정도면 정말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습니다. 영화 크리스마스의 악몽 원제가 크리스마스 전날의 악몽인 걸 감안하면 지금과 딱 맞는 것 같네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푸는 악몽의 주제는 바로 지난 3일의 미스터리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통령실 직원들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도 대통령의 담화 내용대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법정모독. 이번 이야기는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던 그날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하던 3일 그날 윤 대통령한테 어떤 징후가 있었나요? 그런 징후는 안 보였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저도 용산에 있었지만 특별한 조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무렵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담화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생중계를 위해서 방송사에 먼저 알리면서 소문이 난 건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담화 순간까지 어떤 내용을 대통령이 발표하려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변인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중에서도 뭐 유난히 불안해 보인다거나 뭐 초조함에 다리가 떤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예사단 관련 긴급 브리핑이라는 정도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 날에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대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 참모진도 전혀 몰랐으니까 직원들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저녁까지 기자들도 평온하게 퇴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에선 그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계엄 트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통령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음모론이 나온 배경에는 2020년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 2015년부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결과 무효가 되고 대통령 하야로까지 귀결된 그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을 거다. 이런 건데요. 2020년 키르기스스탄 선거는 대규모 매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담화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에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인터넷 생중계까지 되는 수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죠. 그리고 검경 수사와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상당히 빠져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조짐이라던가 뭐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설마 하면서 믿지는 않았죠. 지난달 말에도 여권 핵심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그때 비슷한 얘기를 듣긴 했어요.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거요? 다 조작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전에는 말을 꺼리던 분들도 최근에 증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이자 충안고 후배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고 하거든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검사였고 카더라만 듣는 게 아니라 수사도 할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뭐 아니면 직접 수사한 검사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런 의심이 생겼다고 보세요? 저도 언제부터 대통령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순간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빠졌다는 거죠. 아마도 정치에 입문하는 순간 중도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점차 중도, 보수층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중에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만 남고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갔겠죠.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을 다져야 확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계엄 선포할 때쯤에 대통령이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땠나요? 여러 가지로 윤 대통령이 뭔가 야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야당의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불만이 쌓이긴 했거든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1심 무죄를 받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날짜가 가시화됐고 4조 원가량 감액한 예산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도 했죠. 또 여당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의 입장이 좀 모호했잖아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관련된
관련된 명태균 씨 공천 개입으로 당사 압수수색을 할 땐 지도부가 은근히 먼저 문을 열어줬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죠.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찼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대통령 얼굴이 벌게 있었다고들 증언하잖아요. 그게 어떤 답답함과 분노, 억울함 등이 반영되면서 생긴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사특검법이 트리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 때문이라고만 보긴 어려운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김여사 특검법이 가결될 것 같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선 개헌까지 발표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민주당의 폭주로 입법도 안 되고 탄핵소추안 발의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은 물론 예산안 연설도 안 간 거죠. 워낙 뜬금없다 보니 사랑 때문에 개헌까지 해봤다 이런 밈까지 나온 모양이던데요. 개헌 사태를 납득하지 못하는 젊은 층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나 이런 시국 때문에 폭발을 했다는 건데 아무리 대통령이 폭발했다고 해도 갑자기 급조해서 계엄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한 걸 보면 11월 30일 관저에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대통령이 국회 등 시국 상황을 언급하면서 흥분하고 경란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작년부터 계엄을 언급했다고 하니 처음 말할 땐 진짜 실행할 생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성적 판단은 못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계엄 언급하거나 뭐 이런 얘기한 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못 들었죠. 기자들이 사실 대통령을 사석에서 만날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기사 나오는 거나 뭐 진술 나오는 거 보면 3일 전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분위기도 뭐 심상치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공교롭게도 사성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예비역 장성들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날 있었던 오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민주당의 예산 감액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다른 언론사 보도 보면 김 전 장관이 그날 얘기가 새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니 그 시기쯤에서 계엄을 구체화하긴 했고 실행 날짜만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일 전으로 김 전 장관의 움직임을 보면 나름 뭔가 가까운 시일 내에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엄 사태의 주범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등장합니다. 아직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진술을 토대로 보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는 11월 30일에 김 전 장관이 노 씨를 만나고 여사령관을 만나서 계엄을 언급하고 대통령까지 해서 관저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 씨가 일명 햄버거 회동을 하고요.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 중에 말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건 좀 이상하네요.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자 지근거리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은 한 번도 대통령에게 안 됩니다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도 말도 많았고 만류도 많았습니다. 그때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을 맡았던 게 김 전 장관인데 국방부 이전 등을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전 장관은 공범이라 그렇다 해도 저는 국무위원들이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왜 말리지 못했는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대통령한테는 아무도 직원이나 이런 말 못하는 겁니까? 저도 그게 참 미스테리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 한 명이 내린 위험한 결정을 아무도 못 말렸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보니 총리나 장관들, 대통령 비서실장조차도 그걸 제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계엄에 실행이 옮겨진 건데 그분들은 그럼 어떤 이너서클인가요? 계엄의 또 다른 키맨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군인으로 잘 나가다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제대를 하고 역술인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죠. 육사에 수석 입학했고 청와대 파견 근무도 해봤는데 퇴직 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명 햄버거 회동에 나온 대령에게 진급도 언급했다고 하잖아요. 김 전 장관이 끈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9년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일 때 노 씨도 같은 대대에서 근무했으니 35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죠. 또 김 전 장관이 2007년 8년경에 참모총장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모셨던 박흥렬 전 육군 참모총장이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장을 맡으면서 노 씨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거든요. 여러모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썼다고 했는데 노 씨도 관여했다는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계엄문건 작성 논란이 있었는데 박흥렬 당시 경호실장이 연루 의혹을 받았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청와대에 있던 노 씨가 일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알려진 대로 윤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졸업한 충안고 동문들이 한 축이 되고 김 전 장관의 육사 출신이거나 과거 인연이 얽힌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노 씨, 뭐 어떤 인물인가요, 그럼? 최근까지 드러난 증언들로 보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노 씨가 계엄을 사전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압수된 노 씨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 계획과 북한 공격 유도라는 단어가 확인됐다고 특별수사단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야당 등이 김 전 장관이 북한과 군사 충돌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는데 그와 맞닿는 내용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노 씨가 직접 운영하려고 했던 수사이단 편성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니 노 씨가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노 씨의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노 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자택에서 휴대폰과 함께 확보된 건데 60, 7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구속 상태인 노 씨가 거의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 수첩과 휴대전화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의 트릭과 함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안 했거든요. 그 대통령의 당당함 진짜 억울하다.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 건가요? 지금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계엄 하루 이틀 뒤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헌법주의자며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령 10시 반에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이뤄진 거고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가 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 계엄군 관계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를 증언하기 시작했죠. 가령 의원들 체포 지시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등 그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가령 윤 대통령이 정진석, 신원식 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계엄령에 대한 설명을 안 한 것도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통령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김 전 장관하고만 상의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산 직원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직접 드러난 게 12일에 있었던 4차 담화였습니다.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당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국회에 의한 국정마비, 국가 위기 상황이었고 계엄은 거대 야당의 패악을 멈추게 하려는 경고이자 국민들께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비상조치였다는 입장이었죠. 윤 대통령은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을 뿐 내란죄는 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3일의 행적을 따라서 그날의 진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증언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상당히 바빴던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대통령이 대외적인 공식 일정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뿐이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경찰, 군, 국정원 등을 이용해 계엄 발표 후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의 주축이었던 김영현 전 장관이 군을 맡았다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맡은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의 벌겋게 상기된 얼굴을 보고 아무도 못 막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내놓은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나오고 싹 정리해라,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군 경찰의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 파악을 하는 등 이런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폭주에 가까웠던 행보였다고 보입니다. 경고만 하려는 사람 치고는 뭐 진짜 너무 바빴네요. 아직 수사 중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오는 진술들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에서 일찌감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기가 죄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계엄날인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건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했고 국회 등에 투입한 병력은 실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라고 했죠. 또 계엄 해제 이후 병력을 즉각 철수시켰고 해제 요구도 즉각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던 발언과 지금까지 나온 증언을 비교해 그날에 있었던 일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엄으로 위협받는 헌법기관은 국회와 선관위
이 두 곳입니다. 그 계엄군이 제일 먼저 달라는 게 선관위였죠. 대통령이 3일 10시 23분 계엄 발표 회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10분도 안 돼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침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진술을 보면 그날 계엄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안가에 갔고 A4 용지 한 장을 받았다고 하죠. 계엄 관련 지침이 10줄 정도 담겨 있고 선관위도 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지시라고 하지만 계엄 선포 즉시 선관위 진입, 케이블 타이 등 직원들 체포 준비도 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점검 수준은 넘은 걸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관리가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선관위를 점검하려 했다는 대통령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로 뽑힌 건데 본인 선거는 부정 안 하는 건가요? 그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인데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뒤 한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0.73%포인트 차로 대선을 이겼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면 더 큰 격차로 이겼을 거란 인식을 드러냈다고 해요. 지난 대선 때 일명 속구리 투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원, 국정원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선관위 압박에 나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도 부정선거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죠.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투표를 하는 국민보다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관위를 더 못 믿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3시간 20분이나 있었는데 정말 계엄군이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나온 걸까요? 원래 계획은 10시 계엄 선포였다고 하죠. 청장들이 받은 문건에도 그렇게 써있고 노상원 전 사령관도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계획대로였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계획이 틀어지면서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시에 계획했던 계엄 선포 왜 미뤄진 걸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상상하기 어려운 이 허술함을 내세우면서 그러니 정식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다.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계엄 선포가 늦어진 건 국무회의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오후 9시쯤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했는데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반대를 하면서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 모여 개의 요건을 맞추고 10시 17분부터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5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대통령이 계엄 발표를 하러 갈 때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만류를 했다고 하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잘났다고 하니까 대통령 마음도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 주장 중에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맞나요? 그게? 당초엔 선관위나 국회에 간 병력이 각각 300명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총 1,500여 명 병력에 권총, 기관총 등 각종 화기와 그리고 실탄도 10,000발 이상 지원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그날 타임라인을 보면 전방 전차부대를 지휘하는 93의 이2기갑여단장이 판교 정보사에 있었던 게 저희 동아일보 기사로 확인됐죠. 제2기갑여단은 파주시에 있어서 서울과 직선거리가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입니다. 12.12 쿠데타 당시 탱크 35대를 동원해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부대죠. 일단 구 여단장은 계엄 사실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명 2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었고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육사 동기이자 판교 정보사에 같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몰랐다고 보기에는 좀 많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날 저도 속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1시쯤 통과됐는데 대통령의 해제 발표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은 이제 즉각 수용했다. 진실이 뭘까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낸 게 1시간쯤 뒤니 대통령 말처럼 즉각적인 해제는 아닌 셈이었죠. 해제 요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영상이 4시 반쯤 나왔는데 실제로는 1시간 전쯤 미리 녹화를 해둔 거라고 합니다. 국회 해제안 통과 뒤 우원식 국회의장의 통지 요구를 보낸 것까지 감안해도 1시간 반 정도 지연이 있었던 겁니다. 총리실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전 2시 반경에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은 그 사이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였던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는 건데 그때 국회에 병력을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다든지 국회 법령집을 찾아봤다는 증언이 나오는 게 대통령이 정말 즉시 해제 용의가 있었나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2의 계엄을 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가능성은 크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시를 내리는 순간 군인들도 따르지 않죠. 본인들이 지고 가야 할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엄군 관계자들도 국회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을 했고 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군인들도 있었죠. 내란은 중대범죄잖아요. 우두머리는 사형부터 무기징역 그리고 단순 관여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안고 갈 수 있는 책임 범위를 크게 벗어난 사건이었겠죠. 윤 대통령은 정말 이제 국회를 점령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세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만 봐도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지시도 많이 했고 체포 명단도 불러줬다고 하죠. 하지만 윤 대통령의 40년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은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안보폰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물증이 없지만 관계자들이 지금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체포라는 단어는 실제 안 썼을 수 있지만 끌어내라는 말은 체포로 받아들였겠죠. 대통령 말대로 그럴 의도가 없음이 자명하다면 법률가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모면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통칭이고 계엄 선포도 당당한 입장입니다. 근데 왜 서류는 안 받을까요? 뭐 이게 더 불리하지 않아요? 예, 헌법재판소는 19일에 서류를 보냈고 대통령 경호처는 수치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23일 헌재에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리는 예정대로 27일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시간 끌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재의 선고문을 보면요.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한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걸 꼬집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소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판단하거든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재판을 기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헌법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 공수처 소환 조사도 거부 중인데 그 25일에 안 나오겠죠?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만약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두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피의자가 안 나오면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는 해당되죠. 문제는 집행인데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하면 경호처에서도 처벌을 감수하고 진입과 영장 집행을 막을지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자 허가가 없으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를 근거로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수색이 전자되어야 된다는 해석이거든요. 실제 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체포될지는 논란이 있는 만큼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슷한 탄핵 상황인 줄 알았는데 뭔가 혐의는 더 명확한 것 같은데 저항은 또 그만큼 더 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치적 인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랄까요? 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법적 다툼으로 보고 있고 정치적 도의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 생활을 오래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 자신의 부덕과 불찰로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송구스럽다.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혼란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법적 책임을 떠나 적어도 탄핵이란 상황을 초래한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사과는 했거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 혼란이 더 짙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3일 그날이 떠오르는 게 정말 크리스마스 전날의 악몽 같습니다. 선배 마지막 모독 해주시죠. 3일 밤 느닷없이 찾아온 악몽에서 아직 깨지 못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도 반대했던 국민도 여전히 일상이 회복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 수습에 앞장서야 할 여당은 되레 배신자를 도려내자며 싸우고 있고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만 관심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3일에 시작된 이 악몽을 끝낼 사람은 윤 대통령 딱 한 사람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 당당히 맞서겠다는 말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